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두운 공간에 진입하는 느낌이 나셨을 텐데 그 뒤쪽에 보시면 그 다채널 스크린으로 이렇게 바퀴의 일부처럼 되어 있는 그 4개의 스크린이 있고 쇼폼의 내용이랑 문법을 굉장히 닮은 그 작품들이 스크롤을 돌리실 때마다 끝없이 위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컨트롤러의 스크롤을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더 저항감이 느껴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작품과 컨트롤러를 만들어주신 두 분의 토크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과 전체를 만드는 과정과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먼저 엄지호 작가님부터 그리고 공재희 작가님 그리고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들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질문까지 듣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독립기획을 하고 있고요. 좀 경계를 넘나드는 것에 늘 관심이 많고 이번 전시에서는 서문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지호 작가님은 영상을 베이스로 이제 게임이나 대중 매체라고 이야기되는 다양한 그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소셜미디어나 쇼폼이나 그런 게임 같은 익숙한 미디어의 문법을 좀 전복하면서 광고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그런 교차하는 정체성 안에서 고민을 이어가시면서 그 갈등을 예술로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서도 좀 그런 양가 감정이나 고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토크에서 좀 더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재희 작가님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다원예술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이번 전시에서는 쇼폼 형식의 저 영상을 조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컨트롤러를 구현하시는 그 피지컬 엔지니어링을 맡으셨고 또 매체가 가지는 그 특성과 헤게모니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 이어가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지호 작가님부터 오늘 준비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바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쇼폼 중독자들이 스크롤을 하다 손을 헛짚어서 굴러떨어진 백룸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쇼폼을 볼 때는 콘텐츠 자체가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콘텐츠의 매개가 훨씬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 안의 콘텐츠들도 내용 자체보다는 그 문법이 훨씬 두드러져 있죠. 먼저 바르도가 어떤 뜻인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바르도라는 개념은 그 티베트 불교에서 가지고 온 단어인데 그 바르도 퇴돌, 그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걸 그 현장 스님이라는 분이 해석해 주신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르도란 틈새라는 티베트 말이다. 죽음에서 환생까지의 49일간의 중간계를 뜻한다. 죽음이란 꿈에서 깨어납니다. 사람들은 삶이라고 하는 긴 꿈을 꾼다. 꿈의 끝자락에서 죽음으로써 그 꿈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사람들은 문 하나를 통과하여 또 다른 자궁 속으로 들어가 또 한 번의 꿈속 세상에 태어난다. 만약 사람들이 이 두 꿈 사이에서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정복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도를 기억해야 한다. 저는 이 바르도라는 개념을 보면서 사실 맨 처음에는 그 윤회라는 그 루프잖아요. 그 루프가 우리가 릴스를 볼 때 그 릴스랑 좀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바르도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서 여기에 조금 더 그 미디어를 대입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르도라는 작품은 그 바르도의 가르침에 이런 미디어 환경을 좀 대입해보는 작업이었는데요. 이 맥락에 배치를 해보자면 삶은 해탈하지 못한 자가 반복해서 꾸는 꿈이며 쇼폼 미디어가 주는 무한한 콘텐츠는 통제력을 잃은 우리가 경험하는 반복적인 가상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바르도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몰입하고 탈몰입의 경계에 있을 때 그 경계를 지각하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작업을 기획한 뭐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관심사는 미디어가 주는 전능감하고 무력감이었어요. 이게 전능감이면 전능감이고 무력감이면 무력감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동시에 느낀다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분명히 제가 스크롤을 처음에 이게 숏폼 앱을 열고 뭐 스크롤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시청을 지속하는 것도 자발적인데 근데 뭔가 스스로 제가 여기에 가둬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과연 미디어를 활용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의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다가 또 신이라는 존재를 또 떠올리게 됐는데요. 또 여기에서 좀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점이 제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기술의 발전을 또 목도를 하면서 그 신의 영역을 마치 인간이 뭔가 점유한 것처럼 혹은 우리가 신이 마치 된 것처럼 보는 게 좀 인간이 그런 부분에서 오만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또 AI가 특히 등장하면서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치 어떤 신이 됐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혹은 마치 신처럼 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게 진정 주체적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의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눈에 들어온 게 부처였는데요. 사실 제가 불교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학술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사찰에 뭐 절에 기도를 다니고 약간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학술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왔던 이유는 그 불교의 개념 중에 좀 흥미로운 게 부처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는 신이 없거든요. 누구나 수행을 하고 덕을 쌓고 하면은 그 열반에 이를 수 있고 해탈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부처라고 할 때 떠올리는 그 도상은 사실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석가모니는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드실 때 그 성상숭배를 하지 말라, 본인을 섬기지 말고 법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후대에 오면서 그 불교를 조금 더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불교의 역사가 또 오래되면서 그 석가모니의 얼굴마저도 문화권별로도 굉장히 다르고 또 그 만든 사람별로도 생김새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 부처의 얼굴에는 사실 누구든 대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재밌게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는 부처가 마치 불가침한 신처럼 좀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점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런 부처의 이미지를 이용할 때 뭔가 죄책감을 좀 자극하는 배덕감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지점도 작업에 좀 활용하기 재밌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든 것들을 틱톡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좀 악플이 조금 달렸어요. 악플 몇 개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게 신성 모독인가 모르나 말고 뭔가 존나 잘못됐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 이게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변 불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신성 모독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또 이런 키워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수도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 이 작업을 한 1년 전에 기획을 시작하면서 이 단어에 조금 꽂혔어요. 이 수도라는 이 영어 단어 접두어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거짓의 이런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인데요. 그 페이크 혹은 뭐 유사하다 뭐 이런 거하고 약간 그 단어랑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이게 그 거짓인데도 실제 진짜하고 약간 비슷하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무아지경 혹은 수도무아지경이라고 하면은 마치 무아지경은 아닌데 무아지경처럼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인위적인 명상 혹은 디지털 트랜스를 그런 상태를 제가 잘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 노트부터 계속 써왔는데요. 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경험하는 수도 무아지경의 상태에서는 일종의 수도 접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단어는 제가 브레인 워프라고 지금 여기 써져 있는데
그 최근에 어떤 모바일 게임 광고에서 봤던 단어예요. 그 약간 뇌를 좀 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광고에서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면 그 내가 브레인 오프를 하고 싶을 때 맨날 열게 되는 앱이야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이 든 게 그 현대인들이 우리가 미디어와 콘텐츠를 좀 소비하는 목적을 많은 부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숏폼을 좀 언제 소비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뇌를 비우고 싶을 때 좀 보거든요. 아무 생각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보는데 그 저를 비롯해서 이런 그 현대인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그 뇌가 비워진 상태가 그럼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뭘 원하는 걸까? 라고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현대적인 버전의 명상 혹은 의사 명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한편으로 불교에서는 명상 수행의 목적이 그 자아를 잊고 무아를 깨닫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멍한 표정으로 그 알고리즘에 말아주는 쇼폼을 보고 있는 것도 어떤 무아의 세계에 좀 진입하는 거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쇼폼을 시청하는 게 우리를 그 무아의 세계 혹은 무아지경에 좀 안전하게 정착시켜 놓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디어 콘텐츠라는 거는 항상 자본주의하고 결탁을 하기 때문에 그 계속 무아의 세계에 우리가 있기를 그 미디어들은 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자아를 소환하고 그 자아의 부족함을 깨달아야지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는 되게 성형 관련된 콘텐츠들이 엄청 많이 뜨는데 처음에는 그 비포 애프터 콘텐츠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시청을 했더니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그 콘텐츠들이 저한테 거울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콘텐츠가 재밌다고 해서 계속 소비를 하고 좀 무아지경에 돌입을 하고 싶어도 자꾸 뭔가 자아를 인식하는 그 경계에 저를 자꾸 데려다 놓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이 장면은 그 존 말코비치 되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또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대머리 아저씨가 존 말코비치라는 사람인데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다른 주인공들이 이 존 말코비치 아저씨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잠깐 말코비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통로를 지나가면. 근데 이 말코비치라는 사람도 그 통로를 누군가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를 깨닫고 자기가 본인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이제 진입을 해요. 그때 이 통로 바깥으로 나왔을 때 펼쳐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이 씬을 보면은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의 얼굴을 하고 있고 이게 말을 하는 대신에 다 말코비치라는 단어밖에 못 뱉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괴하고 좀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아의 루프에 갇힌 세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타자하고 관계 맺기가 없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또 어떤 역할극만 남아있고 실제로 의미값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입니다. 제가 그 바르도 콘텐츠들을 구상하면서 이 말코비치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업에 한번 대입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바르도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보는 얼굴이 말코비치가 아니라 어떤 얼굴이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치 접신을 하듯이 무아의 경지에 도달한 하지만 신은 아닌 얼굴 그리고 또 누구나 대입될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부처 쇼폼들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수인들이거든요. 이 픽셀화된 수인들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손이라든지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는 제가 그 행위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디어를 소비하는 행위가 과거하고 달라진 점이 옛날에 이제 TV나 영화나 뭐 라디오 이런 것들을 접할 때는 그때는 되게 수용적인 사실 미디어였잖아요. 뭐 레이드백 미디어 이렇게도 말하고 하는데 물론 TV를 끄고 켜고 채널을 돌리고 이런 거는 있지만 대부분 그냥 멍하니 수용만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떤 점에서는 능동적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앱을 선택을 할지 혹은 제가 이거를 시청을 지속을 할지 말지도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행위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이제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전능감을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구독을 누르든지 아니면 좋아요를 누르든지 그런 걸로 그걸 생산자한테 어떤 영향력을 직접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 행위성 자체도 플랫폼에 의해서 상당 부분 부추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플랫폼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구나라고 느낄 때 사실 그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메타버스 시대를 거치고 나면서 점점 가상의 경험에서 오히려 다시 신체로 회귀를 하려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행을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행위성이라는 게 플랫폼에 의해서 규정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주체성을 다시 우리가 이 신체라는 거를 다시 의식을 하기 시작한다면 좀 다시 주체성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신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단 사실 저는 이 바르도라는 작업이 쇼폼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쇼폼뿐만이 아니라 뭐 쇼폼이 만약에 규제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미디어 기업들이나 뭐 다른 기업들은 계속 그 이머시브한 미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 규제하고 없애고 물론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작업으로는 결국에는 그 컨텐츠 안의 세계보다 주변부에 있는 그 행위성하고 신체를 우리가 감각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또 그 우리가 계속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정부 차원의 노력이나 기업들의 반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결국 이렇게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그런 공생하고 살아남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바르도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제 작업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드리고 제가 이 작업을 만든 과정에 대해서 비하인드를 살짝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인스타에도 워낙 과정을 많이 올렸어가지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대부분 제가 연기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좀 알려드리자면 처음에는 이 부처 불상을 제가 직접 모델링을 하고 스컬프팅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불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문화권이나 만든 사람별로 다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모델링을 좀 어디서 가지고 올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너무 각각 모든 모델마다 다르게 생겨서 이 바르도 세계관에 맞는 그 나의 바르도의 불상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뼈를 심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도 요즘에 되게 모션 캡처가 쉽게 돼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요거는 버튜버들이 사실 많이 쓰는 툴인데 이게 그 상체하고 손 트래킹 하기에는 따로 장비 없이 가장 적합한 툴인 것 같아서 요걸로 이렇게 제가 모션 캡처를 해서 영상들을 이 불상에다가 입혔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동작은 제가 ASMR, 슬라임 ASMR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뚜껑을 따고 이렇게 조물조물하는 그 모션을 따가지고 불상에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3D 스캔인데요. 또 제가 전반적으로 이 컨텐츠를 비주얼라이즈한 컨셉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현실의 데이터하고 가상의 데이터를 다 결합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아까 불상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가상의 공간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사람이 움직이는 그 현실의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그 각공의 데이터랑 결합을 했던 거고 또 이런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고 싶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약간 뭔가 제가 보기에 리미널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공간들을 찾아다니면서 3D 스캔을 이제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배경으로 써서 그리고 이제 또 3D 렌더된 이미지는 굉장히 좀 거칠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뮬레이션된 가상의 세계라는 거는 충분히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그 데이터는 현실에 어느 정도 기반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있는 그런 비주얼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D 스캔을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모션 캡처를 해서 영상에 입힌 거를 한번 영상으로 뽑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건 이따가 뒤에 보시면은 시청하실 수 있는데 그 What You Do for a Living이라는 그 영상을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 Oh, you're the guy. Yeah,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just work. How do you make money specifically? By playing. Does playing make you money? You know, that counts as work now, apparently. What's the best part of your job? That I feel like doing something while playing. Cool. 네, 이렇게 제가 틈틈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맹연기를 펼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사실 아직 그 작품을 못 보신 분들도 많아서 너무 저걸 볼 때마다 제 얼굴을 대입하실까봐 좀 민망하긴 한데 최대한 잊어주시고 그냥 재밌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이님이 이 방금 보신 그 작품을 어떻게 스크롤링해서 다음 작품으로 계속 넘길 수 있게 구현을 하셨는지 그 과정이랑 고민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2월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2월 달쯤에 작가님께 이 바르도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듣고 또 참여를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방금 이제 작가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우연치 않게 저도 되게 관심이 있었던 분야들이고 항상 미디어, 특히 소셜미디어 그리고 그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에 끼치는 영향들 또 사회에 끼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경계도 필요하고 뭔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되게 공감되는 주제 의식인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셨던 피지컬 엔지니어라는 역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저 컨트롤러 저거를 설계하고 만드는 저 역할을 이제 문의를 주셨을 때 그 컨트롤러 자체에 대한 구상도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되게 흥미롭게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침 저도 이제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어떤 소셜미디어와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키워드들 전능감과 무력감 특히 저는 이제 무력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했던 것이긴 한데 그런 걸로 마침 또 작업을 했던 적도 있어서 저도 뭔가 공감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훈님이 보내주셨던 어떤 기획에서 특별하게 끌렸던 지점이 그냥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을 어떤 단방향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인 컨트롤러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이 컨트롤러도 그냥 관객이 만지는 것만 작품에 전달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관객이 이걸 조작을 하고 작품이 진행이 될수록 관객에게 또 다른 피드백이 온다라는 점에서 관객의 신체 자체 그리고 관객이 움직이는 어떤 노동을 작품의 범위 안에 이렇게 편입시키는 그런 기획이라고 느껴져서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항상 저도 매체가 가진 어떤 물성이 되게 관객이 작품을 봄에 있어서 인상을 다르게 느끼게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저는 특히 근래에는 비교적 이렇게 바르도를 기획하셨던 것처럼 뭔가 컨트롤러를 막 직접 이렇게 커스텀하게 만들고 혹은 뭔가 어떤 인터랙션의 경험을 되게 설계를 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
주어진 인터페이스의 문법에 최대한 작품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경각심도 좀 들면서 이제 그런 좋은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지호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이제 처음 문의해주셨던 이제 얘기였는데요. 혹시라도 피지컬 컴퓨팅 혹은 피지컬 엔지니어 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여기서 지호님이 이제 여쭤보셨던 게 이런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여쭤보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스텀으로 전자기기를 만든다?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적인 구조든 아니면은 전자전기적인 그런 부분이든 그런 것들을 하는 좀 이렇게 막 공산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뭔가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이렇게 문의를 주셨을 때 당연히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도 방금 쭉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공감이 됐지만 또 동시에 기술적인 면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도전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처음부터 이 스크롤 휠의 형태랑 그리고 이 휠이 점점 작품이 진행될수록 굴리는 데 들어가는 힘이 점점 크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고민을 했을 때는 그냥 어떤 방식이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휠은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항감을 줄 수 있을까 그냥 브레이크를 어떤 식으로 다는 것이 필요하겠다까지는 이제 금방 방향이 정해졌는데 브레이크라고 했을 때 되게 다양한 방식의 브레이크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안정적이고 또 동시에 작품을 의도하셨던 어떤 그런 만드는 감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이제 시작했던 거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휠이 존재하고 뒤에 어떤 모터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브레이크 패드를 그냥 달아버리는 거 생각을 했었지만 바로 이거는 문제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아무래도 직접 휠에 마찰이 생기는 거라고 하면은 휠의 표면이든 브레이크 패드 쪽이든 계속 마모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은 외관으로도 당연히 문제지만 점점 브레이크가 걸리는 어떤 힘이 달라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어떤 그 세기와는 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부품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뭐 힘을 잘못 받아서 부러지거나 아니면 모터가 뭐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시 도중에 부품을 막 새로 구입해가지고 고쳐야 되거나 하면은 그거 자체도 전시에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고요. 그것보다도 근데 더 결정적으로 느꼈던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랑 조금만 붙었을 때의 그 감각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서서히 뭔가 힘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저항도 없다가 갑자기 조금 팍 올라갔다가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직접 표면이 닿지 않으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게 브레이크 패드로 얘를 직접 잡을 수 없으면은 전자기력으로 뭔가 자석의 원리를 활용해서 이거에 어떤 저항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조금 하다 보니까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렌츠의 법칙과 와전류라는 현상에 대한 영상인데요. 마침 이것도 쇼폼이
새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원래 자석에 붙거나 뭐 자석하고 뭐 아무 그런 상호작용이 없는 그런 금속들이 있잖아요.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거는 자석을 갖다 대도 붙지 않는데 이제 전기는 통하면서 자석하고는 상호작용이 없는 그런 금속을 강한 자석 근처에 이렇게 갖다 대고 자석이 있고 뭐 판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서로 움직임이 있으면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서로 반대되는 그 움직임과 반대되는 힘이 생겨요. 이걸 이제 렌체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저 알루미늄 판인데 이거를 계속 막 자석 위에서 들려고도 하고 막 내리려고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여기 밑에 그 세계에서 제일 강한 자석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원리에 대해서 봤던 기억이 나서 그러면은 이거가 실제로 브레이크로도 쓸 수 있으려나 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미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거는 직접 닿는 면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어디가 마모가 되는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조절하는 것도 되게 부드럽게 뭔가 그냥 전기의 정도를 조절해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석은 이제 일반적인 자석이 아니라 전자석을 쓰면은 자력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3D 프린터 뭐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문구점에 가서 하드보드 칠, 호일, 그리고 네오디뮴 자석 뭐 이런 거를 몇 개 사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그냥 겹쳐가지고 쭉쭉 겹쳐놓고 그거를 그냥 이제 칼로 그냥 원형으로 자른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좀 조악하게나마 급조해서 만들어서 얘가 자석이랑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겠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옆에를 치는 게 아니고 완전 떨어져 있는데 자석이 움직이면은 디스크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자석에 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와전류와 렌체 법칙 때문에 두 개 사이에 이제 그 움직임이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으려고 하는 거니까 얘가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거꾸로 이제 돌리는 거에 갖다 댔을 때도 영상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멈추는 것도 조금 확인이 돼서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면은 그러면 실제로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디자인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휠에서 뭐 이 디스크로 뭐 어떻게 이렇게 톱니바퀴로 넘겨주면 되겠다 막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제대로 구조를 만들기 시작해서 처음 테스트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디스크가 있고 주변에 자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자석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이거를 작품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브레이크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바꿔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가 아마 저 지훈님께 실제로 제작해가지고 처음 보여드렸던 프로토타입을 그때 모델일 텐데 지훈님과 만나서 또 테스트도 해보고 힘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은 이 휠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나누고 또 계속 수정을 하고 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전자 부품 쪽 회로도 설계를 조금 하고 그 휠 자체에 들어가는 어떤 톱니바퀴에 대한 설계들도 하고 하면서 계속 조금씩 보완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 이제 저기에 있는 그 실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제작의 과정 그랬고요. 지금까지 저도 피지컬 컴퓨팅 관련된 작업들을 몇 차례 해봤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것들 중에 가장 그리고 꽤 큰 차이로 바르도가 가장 복잡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뭐 기계공학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쪽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다면 바르도 작업을 하면서는 되게 새로운 어떤 기계적인 구조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배우는 경험인 것도 좋았지만 또 동시에 이게 어디서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를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좀 대응을 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느꼈던 점이 동시에 또 가벼운 문제들이 있을 때는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꼼수 같은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수치가 조금 틀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걸 전체를 다시 3D 프린트를 하거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자석과 디스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1mm도 안 되는 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그 막 0.23mm 뭐 이런 오차만으로도 디스크가 갑자기 껴서 안 움직이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뽑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 사이에 그 거리 간격을 조금 넓힐 수 있게 어떤 그냥 얇은 그 플라스틱 어떤 그냥 판들을 좀 프린트해가지고 막 껴넣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두께가 모자라거나 하면은 막 이제 순간 접착제를 얇게 펴발라가지고 미세하게 두께를 늘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전자석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자석이 생각보다 굉장히 발열이 커서 이제 냉각이 필요했는데 부품을 주문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을 해서 구조를 설치를 해놓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상당수가 디지털 매체를 직접 다루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디지털 매체로 된 어떤 예술 작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반쯤 농담 반쯤 진담으로 왜 항상 전시장 가면은 고장나 있냐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고 항상 생각은 해요. 뭔가 디지털 매체는 어떤 변수가 되게 많고 어딘가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구석들이 되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뭐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설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다 무너지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하더라도 그거를 실현시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무너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이제 하면서도 이게 관객분들이 그거를 잘 느끼실 수 있을까? 이 뭔가 브레이크가 얼마나 걸리는지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그러고 혹시라도 뭐 고장이 나면 어떡하지? 이거를 고치려고 제가 오려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막 몇 시간씩 걸릴 텐데 막 그런 걱정들도 됐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저도 공감하고 있고 항상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드는 주제의 작품에 함께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런 키보드 마우스 혹은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동작 인식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완성형의 인터페이스를 잘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작품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런 거를 만드는 거가 단순히 뭔가 이게 신기하다 뭐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작품 자체의 어떤 일부가 되어서 뭔가 작품을 뭔가 감각하게 하는 어떤 되게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테일한 고민들과 과정과 회복 탄력성까지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저도 사실 휴폼에 몰입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으로서 그 서문을 쓸 때 두 분이 어떻게 이 뭔가 텅 빈 기묘한 세계를 가져오실지 불러오실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어떤 부분은 좀 클리어해지고 어떤 부분은 더 궁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지효님이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작품을 틱톡이나 릴스 같은 플랫폼에도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 미디어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특히 쇼폼 같은 플랫폼에 업로드를 해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 전시 안팎에서 그 구조가 작업이 다시 플랫폼에 편입되는 게 좀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업로드를 하시게 되었고 좀 원하는 반응 같은 게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 작업을 사실 기획할 때부터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물리적인 어떤 구조물하고 쇼폼하고는 그냥 스마트폰에서 보는 쇼폼은 굉장히 다르게 읽힐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왜냐면 여기서는 사실 쇼폼 자체에 어떤 엄청 내용이라든지 질감 이런 거에 엄청 집중하기보다는 행위를 아무래도 조금 더 감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쇼폼 플랫폼에서 이걸 봐주시는 분들은 그 내용이라든지 어떤 질감 이런 거에 훨씬 더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차이가 좀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했던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처음에 기획을 했던 그 계기 중에 하나도 제가 이렇게 릴스나 쇼츠를 계속 넘기다 보면은 가끔씩 저한테 이상한 게 떠요. 막 무슨 조회수, 뭐 좋아요, 뭐 하나, 10,000개 뭐 이런 것들이 뜨는데 이게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겠고, 뭐 아무도 안 보는 라이브 영상이 뜨기도 하고, 그런 거를 좀 볼 때 되게 기분이 좀 기묘했거든요. 또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 올 때까지 왔구나. 내가 얼마나 굴렸으면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서 알고리즘이 바닥나서 이런 것까지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릴스 같은 걸 넘기다가 제 영상을 봤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플랫폼에도 그런 역할을, 그런 백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업로드를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저는 여기 전시실이나 미술관에 와서 이거 내가 원하는 작품을 보려고까지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보통 히키코모리들은 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되게 저도 가끔씩 그 상태가 안 좋으면 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되게 히키코모리가 되고, 그럴 때 이런 작품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되고 이런 작품이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서 누워서도 볼 수 있는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평면을 좀 벗어나고 좀 물리적인 이런 것들을, 신체적인 감각을 뭐 끼워보자 하면서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면서도 항상 그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고도 뭔가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는 어떤 다른 이런 플랫폼에 좀 순기능으로도 내가 조금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투 채널로 업로드를 해왔습니다. 뭔가 그 백룸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어딘가 익숙해 보이지만 텅 빈 그런 엄청 낯선 기이한 공간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작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공간의 세계와 또 모션 캡처를 활용하셔서 또 작가님이 움직이는 그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를 또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일단 이 컨셉을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좀 가상의 데이터하고 이제 현실 기반의 데이터를 좀 결합하거나 아니면 병치를 하자, 이 정도 컨셉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막상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넣으니까 훨씬 더 제가 이제 생각지 못한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모션 캡처를 약간 완전히 순전히 도구로만 썼었거든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인사를 하는 모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키프레임을 잡는 것보다 모션 캡처를 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거든요.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도구로 접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연기를 해가지고 그걸 넣으니까 훨씬 인간적이 되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그래서 이런 제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가공의 이런 캐릭터가 어떤 인간성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이님께 또 궁금했던 게 그 컨트롤러를 만드시면서의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도 되게 몰랐던 부분이 많이 이해가 됐는데, 그
계속 굴리면서 뭔가 저항감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굴리는 동작을 몇 초 이상 멈추면 다시 그게 리셋돼서 다시 굴리는 게 쉬워지게 되는데 그런 방식이 또 관람에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보다가 안 보면 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런 그 물리적인 요소로 개입하는 부분을 설계하시면서 또 그리고 지호님이랑 협업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관람자의 경험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되셨었는지 어떤 걸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디지털 미디어 작품이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당연히 너무 좋은 건데 그거를 생각하고 뭔가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평소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저도 모르게 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어려운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뭔가 뭔가 좀 꺼려졌던 것 같은데 다른 작가님께서 이런 너무 재밌는 기획을 들고 저한테 와주시니까 제가 그냥 기획을 하는 거면은 그냥 제가 스스로에게서 도망을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작가님께서 와주시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냥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터랙티브한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과 관객이 어떤 닿는 접점이 있을 텐데 그것이 그냥 저 컨트롤러 자체가 되는 거고 저거가 어떤 물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관객분들이 가지는 어떤 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 브레이크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 브레이크 갑자기 턱 하고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모터가 움직여가지고 닿는다 그러면 내가 관객이 이렇게 이걸 움직이는 거랑 별개로 안에서 무슨 다른 막 소리가 나고 막 진동이 울리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는 순간 조금 어떤 작품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반응을 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고 나랑 따로 뭔가 그냥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좀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훈님과 많이 어떤 이거의 뭐 세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은 거나 뭐 이거 아까 언급해 주신 뭐 일정 시간 지나면은 뭐 다시 리셋이 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된 부분 중에서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쇼폼 이후를 언급해 주셨으니까 되게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런 매체에. 그런 생산자와 소비자 두 가지의 그 정체성도 가지고 계시기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탈출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정책 구조를 보고 계신지. 저는 사실 작업을 하면서 쇼폼을 더 보게 돼가지고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되게 느낀 게 약간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저는 신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동물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움직이는 동물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제가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에는 집에서 진짜 스마트폰밖에 안 봤는데 요즘에는 풋살을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 날 때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은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나한테 신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요즘에 들었는데 그거를 다시 좀 복귀하는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훈님처럼 어떤 건강한 이런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거를 되게 오래 고민해왔던 부분인 게 아까 이제 바르도랑 당연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거였지만 그 예전에 어떤 그냥 키워드적으로 겹치는 작품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정확한 어떤 주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온 세상의 어떤 모든 소식, 특히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저기서 막 전쟁이 나면은 막 뭐 1시간도 안 돼서 막 10분도 안 돼도 막 그 바로 뭐 SNS에서 알 수 있고 되게 끔찍한 일들을 계속 그냥 접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뭐 기부를 할 수는 있고 뭐 뉴스를 전달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가장 어떤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세상의 모든 위기를 계속 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았어요. 그런 면에서 되게 무력감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또 바르도를 이제 작업을 하면서는 제가 물론 이 내용적인 부분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훈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이 발전해오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도 그냥 반대 방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어떤 위기나 부정적인 것들도 그렇지만 되게 엔터테인먼트나 즐거워야 되는 것? 이 쇼폼을 계속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 계속 즐거운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걸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도 너무 밀도가 높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계속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최대한 삶에서 어떤 알고리즘 추천을 배제해보고 싶은데 당연히 어렵죠. 유튜브를 쓰기 싫은 건 아닌데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추천은 좀 벗어나고 싶고 그런 되게 계속 모순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보는 그런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두 그 큰 굴레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좀 작업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랑 제일 재밌었던 부분. 저부터 답변을 드리면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설치할 때 갑자기 저거를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을 했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저렇게 모니터에다가 뿌리려면은 그 뭐 사이픈이라는 맥에서는 그런 모듈이 필요해요. 근데 언리얼에는 사이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설치 첫날에 밤새 가지고 윈도우로 컴퓨터를 바꿔서 다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무지했구나 하는 거를 반성을 했고 네, 그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저는 저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 만들 때가 그 제일 재밌었는데 저게 되게 많이 들어있기는 한데 제가 저걸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만든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거 만들면 재밌겠는데 생각이 들면은 다음날에 딱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그 상업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엄청나게 빠른 제작 프로세스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거부터 저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심적으로는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이제 설치 때 이제 아무래도 그 지훈님이 이렇게 뭔가 갑자기 이런 플랫폼을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전시하는 저 컴퓨터도 바꾸게 되고 이러면서 혼란적인 상황이 생기니까 조금 그냥 뭐 별 중요하진 않은 디테일인데 저 컨트롤러랑 그 컴퓨터 본체가 두 개 별개가 따로고 그러고 컴퓨터 본체랑 서로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윈도우 컴퓨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와이파이 연결이 뭔가 이유는 전혀 모르겠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엄청 저희 같이 고생을 엄청 했었던 게 있었고 이거는 뭐 그냥 물리적으로만 힘들었고 뭐 심적으로 힘들었던 건 아닌데 저희 그 컨트롤러 저거 마감하던 날에 엄청 더운 날에 밖에서 스프레이 칠하고 있었던 거 즐거웠던 거는 그냥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뭔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하는 내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냥 되게 새로운 거 너무 뭔가 많이 배우면서 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냥 뭔가 누가 시켜서 뭔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재밌는 거 하려고 또 그냥 배우는 거다 보니까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거의 처음 시도를 했던 거고 뭐 어떤 대충 뭔가 그냥 구조만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뭐 기어들 만들고 뭐 이런 어떤 기계적인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냥 될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고 그것들 가져가서 또 지훈님께 보여드리는 것도 그냥 저 혼자 하는 것도 뭐 재밌지만 당연히 이제 그냥 공유를 하는 게 너무 이런 거 됐어요. 너무 신나요.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이 전시 보면서 좀 깨달았던 게 영주 돌리는 동작이랑 소품 넘기는 동작이 되게 비슷한 걸 깨닫고 와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그 동작이 전시장에 있는 저 휠이랑도 이어지고 정말 쇼폼이 현대인의 디지털 연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 연주를 돌림으로써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이제 디지털 연주는 뭔가 우리 내면의 깊은 공간이 아닌 텅 빈 차가운 공간으로 데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연주 돌리는 동작을 염두해두고 설계를 하신 건지 궁금해져요. 네. 그 처음에는 바르도 자체보다도 원래 이 릴스라는 구조를 그 윤회에다가 비유를 하려는 게 가장 큰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루프라는 컨셉에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바르도라는 개념을 발견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염주 돌리는 것도 완전 제가 의도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게 이것도 약간 이 전시 굿즈인데요. 이거 원래 염주로 만들려고 하다가 염주는 별로인 것 같아서 염주 비슷한 어떤 모듈형 팔찌로 이렇게 굿즈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 염주라든지 묵주도 사실 마찬가지고 뭐 기도를 하는 거긴 하지만 좀 어떤 명상을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 이제 탑이라든지 저기 이제 컨트롤러가 탑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탑하고 좀 윤장대라는 절에 있는 그런 거를 모양을 합친 건데, 약간 그런 이제 명상적인 수행하고 유희성하고 합쳐놓은 도구거든요. 제가 만든. 그래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 또 제가 이 전시를 어떤 굿즈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했을 때 딱 염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전시를 봤던 감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우선 전시에 대한 감상으로는 이 전시랑 실질적으로 구현하신 피지컬 엔지니어링 결과물이 미디어의 어떤 심리스화된 미디어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디어라는 게 사실 어떤 매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또 더군다나 자본이랑 결집되면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음성 인식 서비스나 기기 같은 거, 그리고 또 쇼폼, 이 전시의 주제가 되었던 쇼폼도 콘텐츠와 끝의 시작의 경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구현하셨을 때 그 저항감을 만들어내서 자꾸 어떤 경계를 보여준다는 거, 미디어의 경계를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랑 구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뭔가 답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지점인데, 왜 여기서 이제 지호님께서 토크를 하셨을 때 우리가 신체를 감각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이 수행성을 행위를 하는 나의 신체를 감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청각 매체나 아니면 시각 매체나 그 매체마다 달라지면서 내 신체가 확장되기도 하고 감각의 형태가 변화되기도 하는데, 이런 쇼폼이라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빠르게 소비되는 뉴미디어라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더 확장되는 쪽으로 좀 쇼폼의 굴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어떤 확장되는 감각의 영역으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를 되게 경계하려고 했던 게 그냥 이 쇼폼이라는 미디어 자체를 엄청 비난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 되게 열렬한 소비자고 열렬한 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기능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보 전달이 훨씬 쉽고 빠르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어떤 비자발적 명상 혹은 의사 명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실제로 어떤 그 뇌를 비우는 기능을 수행을 해주기도 해요. 왜냐면 잠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디지털적인 어떤 새로운 보철로서의 명상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 전달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완전히 사실 어떤 미디어 자체가 악이고 막 없어져야 되고 저는 이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보철이고, 그러니까 나의 신체는 그대로 있다는 거를 자꾸 까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뭐 그것만 조금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 그냥 저도 한 가지 그냥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덧붙이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쇼폼을 그냥 보다가 말다가 하기는 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저한테 어떤 주체성이나 행위성이 없다고 느껴져서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미디어들이 되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다들 디지털 미디어 네이티브이고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해서 창작도 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너무 좋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 쇼폼도 그렇고 뭔가 그 동시대에 많은 어떤 매체들이 무서운 지점은 그 관객에게서 어떤 에이전시를 되게 뺏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걸, 알고리즘이 주고 싶은 걸 그냥 주는 거지 감상하는 사람이 뭔가 골라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사실 틱톡 같은 거는 진짜로 찾아서 보기는 너무 오히려 되게 어렵잖아요. UI 자체가 뭐 검색해가지고 보기 막 이런 거는 그런 게 되게 조금 경계가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쇼폼을 볼 때 가끔 정말 그 불쾌한 경험들, 너무 정말 그 자극을 강하게 줘서 사람들이 더 여기에 지금 집중시키게 하는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뭐 거짓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부정확한 내용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극적인 사운드나 이미지, 사실 그런 것들을 볼 때 되게 폭력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 근데 이 시스템이 되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받아야 그것들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가감없이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도 점점 이 시스템 안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받고, 왜냐면 세상이 이러니까 라면서 그거를 그렇게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쇼폼을 보면서 요리 레시피를 볼 때 무조건 쇼폼으로 보고, 쇼폼이 정말 그런 빠르고 이런 적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더 앞으로는 이 세상이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여기 말하신 것처럼 만드신 쇼폼들도 저도 이제 다 봤었던 것들이고 익숙한 것들이지만, 근데 나중에 있어서 좀 더 이 쇼폼을 만드시면서 많은 그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쇼폼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쇼폼과 그리고 나중에 더 다가올 어떤 미래의 쇼폼, 근데 나중에 더 이게 자극적인 시대가 되고 그랬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다루신다면 어떤 태도를 또 갖게 되실지가 사실 되게 좀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들을 기획할 때 하나 기준점이 있었던 거는 사람들한테 의심할 수 있게 하는 그 영상을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어떤 그 자극적인 문법을 가져와서 콘텐츠를 만들어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의심하게 만들고 싶다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비주얼적인 컨셉도 되게 이제 3D고 완전 만들어진 건데 그 안에 이제 현실이 조금 녹아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냥 그런 거를 처음에는 비주얼적인 장벽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용만 받아들이다가 또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 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좀 보다 보면 그래도 좀 깨닫게 만들어지는 구조로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이 컨텐츠를 또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요. 그런 자극적인 문법을 가지고 와서 문법이나 비주얼을 가지고 와서 또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이걸 믿지 말라는 메시지를 또 심는 방향으로 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련된 매체인데 영상 작업을 해오고 계시다 보니 이번에 다룬 작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압축되어 가는 현상을 다룬 것이다 보니까 영상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이 영상의 어떤 시간성, 내가 감각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점점 압축되고 점점 더 그 감각을 해야 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그런 것들의 문제에 대해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궁금해요.
특히 제가 요즘에 상업 영상을 계속 제작하다 보면은 그냥 밋밋한 영상을 절대 클라이언트들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그 계속 뭔가 효과를 계속 넣어줘야 되고 자막도 엄청 잘게 쪼개서 그냥 한치도 심심하지 않게 영상을 만들어야만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뭐 뾰족한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심이 있다든지 사실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냥 문제의식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더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압축적으로 여기에 넣어서 도대체 뭘 위해서 약간 왜?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는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 정도? 네. 많이 앞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주신 두 분의 어떤 내용이 사실 조금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연님이 아까 발표해 주셨을 때 그 수도 명상, 뭐 유사 명상, 의사 명상 이런 얘기를 한 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그만큼 재밌는가 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뭔가 점점 여기에 되게 무뎌지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떤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거고 뭔가 그런 흐름들이 그냥 있다라는 걸 어쨌든 그 뭔가 감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질문들 너무 감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즐겨주시고 저희에게 따로 말씀 나눠주시는 것도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